조선 쇠국의 역살. 문을 닫아야 살 줄 알았는데 문을 닫아서 죽었다.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노 베이컨시 사인. 1866년 조선 해안가에는 세계 최강국들의 군함이 줄줄이 나타났다. 프랑스 함대가 왔다. 미국 함대가 왔다. 그리고 조선의 반응은 꺼져. 정중하지 않았다. 외교적이지도 않았다. 그냥 대포를 쏘고 육박전을 벌이고 다시는 오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 남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철저한 쇄국주의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 판단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끝났느냐는 거다. 스포일러, 좁게 끝나지 않았다. 흥선대원군, 혹은 조선의 가장 무서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왕족이었지만 힘이 없었다. 아들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안동김씨 세도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바보처럼 굴었다. 시장 바닥에서 술 마시고 상민들과 어울리고 스스로를 상갓집 개라 낮추면서 살았다. 왜? 너무 똑똑해 보이면 죽으니까. 이것을 역사가들은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고 표현한다. 사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렇게 10년 넘게 바보 행세를 하다가 1863년 아들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그 순간부터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 유명한 상갓집게가 갑자기 조선 전체를 소나귀에 쥔 것이다. 그의 집권 첫 번째 과제는 세도 정치 타파였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다 정리했다. 철저하게, 잔인하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은 경복궁 재건이었다. 임진왜란 때 불탄 수 270년 동안 방치된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한 것이다. 당연히 돈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걷고 당백전이라는 엽전을 마구 찍어냈다. 가치는 1문짜리인데 100문짜리라고 우겨대는 화폐를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초등학생도 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다. 백성들은 등골이 휘었다. 그런데도 경복궁은 완성됐다.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인물이다. 하고자 하면 끝까지 한다. 옳든 그르든. 서양 오랑캐가 몰려온다.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다. 이것이 병인양요다. 이유는 간단했다. 흥선대원군이 그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죽었으니 응징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유럽 열강들의 국제 논리는 대충 이랬다. 내 국민 건드리면 함대 보낸다. 프랑스 함대는 제법 강했다. 강화도 갑곳에 상륙하고 강화읍을 점령했다. 조선 관리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프랑스군은 강화 행궁에서 왕실 도서와 은궤를 마음껏 약탈했다. 이 약탈된 도서들이 바로 그 유명한 외규장각 의궤다. 2011년에야 겨우 돌아왔다. 145년 만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프랑스군이 강화도 정족산성을 공격했을 때 조선 포수 양원수 부대와 맞닥뜨렸다. 결과는 프랑스군이 패퇴했다. 훈련된 조선 포수들의 화력에 프랑스 병사들이 사상자를 내고 물러난 것이다. 프랑스군은 결국 강화도에서 철수했다. 조선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겼다 였다. 흥선대원군은 이 경험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 서양 오랑캐도 별것 없구나.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프랑스가 물러간 건 조선이 강해서가 아니라 프랑스가 그 전쟁에 진심으로 자원을 투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흥선대원군은 그 차이를 몰랐다. 미국 상선의 불행한 여행,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해인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 평양 근처에서 불에 탔다. 배에 탄 선원 24명은 전원 사망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꽤 복잡하다.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조선 관리들이 돌아가라고 해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조선 관리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선원들이 총을 쐈다. 조선 군민들이 분노했다. 결국 배는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5년 뒤인 1871년 미국은 식미양요를 일으켰다. 복수이자 통상 요구였다. 미국 함대는 강화도 광성보를 공격했다. 이 전투는 그야말로 처절했다. 조선 군사들은 화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백병전을 벌이며 싸웠다. 지휘관 어제연 장군은 전사했다. 군사 350명 중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 어제연의 수자기는 미군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이것도 2007년에야 반환됐다. 136년 만에.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났냐? 미국도 철수했다. 이유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이 필요한데 당시 미국이 조선에서 얻을 이익보다 비용이 컸다. 그래서 그냥 떠났다. 흥선대원군은 또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 역시 싸우면 물러난다. 그는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웠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의하자 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 비석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향후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못 박은 이념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조선의 발목을 잡았다. 흥선대원군의 판단은 정말 틀렸는가? 잠깐 공정하게 생각해보자.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단순한 무지나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860년대 조선 주변의 세계는 이런 상황이었다. 청나라는 1842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해 홍콩을 빼앗겼다. 1860년에는 영불연합군이 베이징까지 쳐들어와 원명원을 불태웠다. 청나라는 수모를 거듭당하고 있었다. 인도는 1858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지배에서 영국 정부의 직접 식민지로 전환됐다. 완전히 먹혔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는 영국에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게 하나씩 점령되고 있었다. 흥선대원군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랬다. 서양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결국 그게 나라를 빼앗기는 시작점이 된다. 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그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다. 서양과 교류를 시작하면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한다. 경제가 종속된다. 결국 식민지가 된다. 이 논리는 19세기 역사를 보면 상당히 타당한 귀납적 추론이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단순히 눈먼 수구꼴통이라고 욕하기엔 억울한 면이 있다. 그는 당시 그가 가진 정보와 논리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문제는 그 합리적 판단이 낳은 비합리적 결과였다. 개화파의 등장. 우리도 좀 배웁시다.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조선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다. 박지원의 손자이며 연행사로 청나라를 여러 번 다녀온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젊은 양반 자제들에게 서양 문물과 세계 정세를 가르쳤다. 그의 문화에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개화파의 핵심 인물들이 나왔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했다. 서양이 강한 건 사실이다. 그 강함을 배우면 우리도 강해진다. 강해져야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동도서기 사상이다. 동양의 정신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 더 급진적인 이들은 문명개화를 외쳤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전면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개화파는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의 모델이 일본이었다. 일본에 유학하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배우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이루려 했다. 그 일본이 나중에 뭘 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강화도 조약 혹은 총구 앞에서 쓴 계약서.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의도적으로 도발 행위를 했다. 조선 포대가 경고 사격을 하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포 공격을 가했다. 이것은 계획된 도발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1853년 페리 제독의 흑선으로 자신들을 강제 개국시킨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했다. 이듬해인 1876년 일본은 군함을 앞세워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세계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에 대한 영사재판권, 치외 법권을 인정하고 일본 선박의 자유로운 측량권을 허용했다. 쉽게 말해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이 처벌 못한다는 거다.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불평등 조약이 결국 일본에 의해 현실이 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흥선대원군은 1873년에 이미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였다는 거다. 며느리 명성황후가 그를 내쫓았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그의 책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쇄국의 장벽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서양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일본과 먼저 조약을 맺으니 조선에 대해 독점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문을 완전히 닫고 있다가 갑자기 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놈이 임자가 된다. 그리고 그 임자가 일본이었다. 개화파의 꿈과 쿠데타,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갑신정변이가. 이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우정국 개국축하연을 이용해 수구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새 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을 근대 국가로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내걸었던 개혁안을 보면 꽤 인상적이다. 청나라에 대한 조공 폐지, 신분제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재정 개혁. 지금 봐도 이거 괜찮은데? 싶은 내용들이다. 문제는 3일 만에 끝났다는 거다. 청나라 군대 1,500명이 개입했다. 일본군 200명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다. 새 정부는 3일 만에 붕괴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동료들은 죽거나 도망쳤다. 이 갑신정변의 실패는 여러 가지를 의미했다. 첫째, 조선에서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이 크게 좁아졌다. 개화파의 핵심 인물들이 제거되거나 망명했으니까. 둘째, 일본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일본군이 지켜준다더니 결국 청나라군이 오자 도망쳤다. 개화파는 일본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셋째, 수구파의 힘이 더 강해졌다. 봐라, 개화하려다 이 꼴이 됐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의 꿈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외세의 힘을 빌려 이루려는 독립은 독립이 아니다. 그리고 그 외세가 나중에 정작 자기들을 집어삼켰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1894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탐과 놀이를 몰아내고 외세를 배격하자는 기치를 들었다. 조선 왕조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는 민중의 봉기였다. 조선 정부는 이 농민군을 진압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텐진 조약에 따라 한쪽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 다른 쪽에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동의한 적도 없는 청일 간의 조약에 의해 두 강대국의 군대가 자국 땅에 들어오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였다. 청일 전쟁이다. 결과는 일본의 압도적 승리였다. 청나라는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었다. 동학농민운동? 농민군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됐다. 전봉주는 잡혀 처형됐다. 이 모든 일이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일어났다. 조선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 속에 놓인 조각배였다. 악원파천과 을사늑약, 주권이 사라져가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히 강해졌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1895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왕비를 살해했다. 이것을 은미사변이라 한다. 문명국이라 자처하던 일본이 한 나라의 왕비를 궁궐에서 살해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것이 악원파천이다. 왕이 외국 공사관에 숨어야 할 만큼 조선의 국권은 허약해져 있었다. 이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마저 이겼다. 이제 조선을 보호해줄 강대국은 없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다. 조선은 이름만 있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개화 vs 쇄국, 누가 옳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자라. 개화파가 옳았는가? 흥선대원군의 쇄국이 옳았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이 질문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쇄국파의 문제는 쇄국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양과의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이 눈 감고 버티기였다는 게 문제였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눈을 감는다고 변화가 멈추지 않는다. 개화파의 문제는 개화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해야 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변화를 이루는 방법이 외세, 특히 일본의 힘을 빌리기였다는 게 문제였다. 타자의 힘으로 이룬 개화는 결국 그 타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렇다. 쇄국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먹혔다고 말하기엔 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어도 일본에 먹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1902년에 영일 동맹이 체결됐고 1905년에는 미국이 가츠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했다.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상 조선은 이미 일본의 세력권으로 분류됐다. 개화를 했더라도 더 나은 조건에서 더 오래 버텼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았을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진짜 문제는 뭐였나? 국가의 역량과 내부 결속. 19세기에 서양 열강의 팽장에서 살아남은 아시아 국가는 딱 하나였다. 일본.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입하고 산업화하고 군사력을 키웠다. 30년 만에 청나라를 이기고 40년 만에 러시아를 이겼다. 조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단순히 개화파가 집권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너무 순진하다. 개화파는 소수 엘리트였고 민중의 지지 기반이 없었다. 갑신정변 때 서울 시민들은 개화파 편이 아니라 수구파 편이었다. 개화의 필요성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이 삶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의 자원이 너무 취약했다는 것이다. 세도 정치 60년 동안 국가 재정은 바닥났고 군사력은 형편없었고 관료체계는 부패했다.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선이 일제강점기를 겪게 된 것은 단 하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수백 년에 걸친 구조적 문제들이 19세기에 급격한 국제 환경 변화와 맞물린 결과였다. 그러니 쇠국 때문에 망했다도 개화했더라면 살았다도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다. 그래서 뭘 배울 것인가? 역사가 남긴 질문. 역사는 답을 주지 않는다. 질문을 준다.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는 이것을 묻는다. 올바른 방향을 안다고 해서 올바른 방법을 안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결국 더 큰 위험을 불렀다. 개화파의 이야기는 이것을 묻는다. 변화의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올바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나라를 바꾸고 싶었지만 그 힘을 외부에서 빌리려 했다. 그리고 그 외부가 적이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이것을 묻는다. 줄타기 외교는 두 줄이 모두 적이 될 때 의미가 없다. 그녀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국가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 무기, 외교, 경제, 이념? 아마도 그 모든 것의 조합이다. 그리고 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의 역량이다. 조선은 그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데 실패했다. 어떤 문을 열고 닫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 문 안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였다. 지금 서울 어딘가에는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화비의 복제본이 서 있다. 거기엔 여전히 새겨져 있다. 서양 오랑캐와 화위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 비석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흥선대원군을 비웃어야 할까? 아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의 시대, 그의 정보, 그의 경험 안에서. 개화파를 영웅으로 추앙해야 할까? 꼭 그것도 아니다. 그들의 꿈은 아름다웠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둘의 대립 너머를 보는 것이다. 왜 그 시대의 조선은 선택의 폭이 그렇게 좁았는가? 왜 좋은 방향으로 잘 개혁하기라는 선택지가 없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옳았나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역사는 지나간 일의 기록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그러나 언제나 솔직하게. 그리고 그 선생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은 이것이다. 문을 열고 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 안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참고, 이 글에서 다룬 주요 사건들.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 1860년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 양요, 1873년 흥선대원군 하야, 1876년 강화도 조약,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1895년 을미사변, 1896년 아관파천,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경술국치,